전선면과 전선이 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전선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기단 배웠죠? 네. 기단은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야. 그쵸?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가 이 기단이었는데, 전선면은 뭐냐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자, 성질의 다른 두 기단은 이게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잘 안 섞여요. 그래, 잘 안 섞여. 그러면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딱 만났어. 그럼 막 섞이는 게 아니고 경계가 생겨요.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부를 수 있어. 네. 그리고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이야. 자, 이것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불러. 그러면 실험으로 한번 배워보자. 어떤 실험을 한번 해보냐면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운데 칸막이를 세워놓고 왼쪽에 찬물을 넣고 오른쪽에 더운 물을 넣었어요. 네. 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요 칸막이를 딱 들어. 자, 칸막이를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윤주야. 찬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찬물이 더운 밑으로 가고 더운 물은 위로 뜨려고 하지. 네. 그래서 요런 형태의 경계면이 생겨요. 얘는 밑으로, 그리고 얘는 위로 이렇게. 그러면 요 경계면이 생겼잖아. 네. 요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뭐에 비유할 수 있어? 전선면? 그렇지. 이게 전선면에 비유되는 거지. 그리고 그중에 요 바닥에 닿았죠? 네. 요 점이 뭐가 되는 거니? 전선. 요걸 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네. 그리고 더 오랫동안 놔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음. 저온 물이 아래 깔리고 찬물이 아래 깔리고. 아 찬물이 아래 깔리고 그렇지. 더운 이렇게 되는 물이 거야, 이렇게. 자, 찬물은 아래로 다 내려와 버리고 더운 물이 위로 올라가겠지.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선이 어떻게 된 거야? 음. 소멸이 된 거지. 네. 전선이 없어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선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실험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자, 저 물에다가 있지 파란색하고 붉은색 물감을 타면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겠지.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전선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한랭전선이 있는데 한랭전선은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요. 자, 요 뾰족한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자, 찬 공기가 요 뾰족한 뒤쪽이야. 여기가 찬 공기. 요 앞쪽이 더운 공기가 있거든. 네. 그리고 비가 어디서 오냐면은 잘 봐. 비는 뾰족한 놈 뒤에서 비가 와요. 이게 강수구역이라고 불러요. 강수구역. 자, 요게 한랭전선의 모습이야. 자, 비가 어디서 오는지 잘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난전선의 경우는, 자, 이렇게 해놓고 둥그스름하게 그리거든. 자, 이 둥근 방향으로 역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둥근 놈 뒤쪽이 더운 공기, 앞쪽이 찬 공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비는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동그란 둥근 놈 앞쪽에서 여기가 비가 오는 지역이야. 근데 저 뾰족한 놈 뒤쪽에서 오는 것보다 어때? 범위가 더 넓죠? 네. 그래. 그것도 유념해서 봐야지. 자, 요게 온난전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체전선이 있는데, 자, 정체전선은 말 그대로 정체하는 거야. 이쪽이 뾰족한 놈, 이쪽으로는 둥근 놈, 뾰족한 놈.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가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요 앞에야. 자,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가려고 하면서 만나서 세력이 비슷하면 멈추겠지. 네. 그래. 여기에선 비가 어디서 오겠니? 음, 자, 이 왼쪽의 그림을 잘 봐봐. 둥근 놈 앞쪽, 뾰족한 놈 뒤쪽이지.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로 비가 오겠지. 네. 그래, 이렇게 비가 오는 지역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색 전선이 있어요. 자, 회색 전선은 이 방향이 서로 같아. 뾰족한 놈하고 뭉툭한 놈, 뾰족한 놈, 뭉툭한 놈이 서로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봐봐. 비는 어디서 올까? 그런다면은 뾰족한 놈 뒤쪽이죠. 네. 그리고 뭉툭한 놈 앞쪽에서도 비가 오겠지. 네. 여기는 앞뒤에서 비가 다 오네.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 단면을 한번 선생님이 살펴볼 건데, 자, 요걸 요렇게 잘라 볼 거예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요렇게 잘라서 요걸 A쪽, 요걸 B쪽으로 해볼 거거든. 네. 단면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자, 요런 단면을 갖잖아. 자, 요게 한랭형 회색이라고 불러요. 한랭형 회색 전선. 그러면 윤주야, 여기서 딱 보면은 이 구간이 세 개로 나눠졌지. 네. 근데 제일 차가운 공기는 가장 아래쪽에 있겠죠? 음, 그래, 이게 더 찬 공기고, 요것도 찬 공기고, 위로 뜬 게 더운 공기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면 뭐가 생겨요? 구름. 구름. 이게 구름이야. 그러면 앞뒤에서 비가 다 올 거 아니야. 네. 그래, 이렇게 넓게 비가 오게 되지. 이게 한랭형 회색이라고 불러. 근데 이 단면이 또 이렇게도 나타나요. 자, 온난형 회색이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게 온난형 회색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봐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가장 찬 공기가 될 거야. 이게 더 찬 공기가 되겠지. 네. 이건 역시 이것도 찬 공기가 되고. 요 위에가 더운 공기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또 구름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네. 역시 비는 앞뒤에서 나와요. 그치? 이렇게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내리네. 네. 그걸 잘 보면은 왼쪽 그림부터 종류부터 잘 보면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게 전선의 경계 때문이에요. 그치? 찬 네.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당연히 더운 공기가 위로 뜨고 찬 공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올 수밖에 없겠지.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온대저기압을 배울 거예요. 이 온대저기압이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태풍하고 비교해서. 그치? 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을 배우자. 네 번째.
온대저기압. 첫 번째 발생은 자, 태풍의 발생은 어디서 했는지 비교해봐. 태풍은 위도가 5 내지 25도 부근에 그쵸? 수온이 27도씨 이상인 바다 그랬죠. 네. 근데 얘는 편서풍대에서 발생을 해요. 편서풍대. 자, 편서풍대가 어디냐면 위도 30하고 60도 사이가 편서풍대거든. 그 뒤쪽에서도 배워요. 또는 이 온대저기압은 한대 전선 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원은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 점열이라 그랬죠. 네. 근데 얘는 에너지원이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로 변하거든. 네. 그래. 이게 에너지원이야.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향은 자, 태풍은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어? 포물선 경로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얘는 서풍대에서 발생했어. 편서풍대. 자, 서풍이 불어, 서풍. 자,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서풍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자, 이렇게 있을 때 황사가 발생을 했어. 그 황사는 어디서 오니? 중국에서 와서 이렇게 지나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나간단 말이야. 자, 중국의 왼쪽에 있는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래, 그게 서풍 때문이거든. 그러면 온대저기압 이거 구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서 구름이 생긴 거잖아. 네. 그럼 얘도 어떻게 이동하겠어? 서쪽에서 편서풍에 따라서 그렇지. 서쪽에서 동쪽. 그렇겠지? 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요. 동으로. 편서풍 때문이야. 근데 태풍은 대부분이 포물선 경로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위도 쪽에서는 무역풍 때문에 30도 위쪽으로 올라오면 편서풍 때문에 방향이 주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압선은 자, 어떻게 됐어? 등압선은 태풍은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그랬지. 네. 근데 얘는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불러요. 타원형으로 성글다. 자, 성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듬성듬성, 조밀하다의 반대말이에요. 네. 듬성듬성이야.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자,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랬지. 네. 근데 얘는 전선을 가지고도 있어요. 전선을 동반한다. 그래서 자, 얘네들 저기압을 발달한 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잖아. 그러면 남서쪽과 남동쪽으로 남서쪽에 한랭전선 뾰족한 놈, 남동쪽으로 뭉툭한 놈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온대저기압의 모양이에요. 자, 그랬을 때 등압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형태로. 타원형으로 성글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온대저기압이야.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의 발생 과정도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지. 발생 과정. 자, 선생님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맨 처음에 정체 전선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 정체 전선은 어떻게 되냐면 찬 공기는 이런 형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면서 자, 위에가 찬 공기, 아래가 더운 공기. 그러면서 찬 공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더운 공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형태로 이동하려고 해.
근데 이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본 거야. 그런데 자, 위쪽, 북쪽이 찬 공기가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려고 하겠지. 네. 이걸 파동 시작이라고 불러요. 파동 시작.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자, 봐봐. 여기에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 찬 공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파동이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과정은 간단하게 한 단계 줄여져 있어. 그 다음에 발달을 했어요. 이 발달한 모습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서쪽과 남동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게 발달한 모습이야. 이게 온대저기압의 발달인데 잘 봐. 이쪽은 가깝지, 요 사이가. 네. 근데 여긴 멀지. 네. 그러면 가까운 데부터 붙어요. 음. 자,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자, 붙으면서 자, 네 번째 부분 폐색이라고 불러. 그거를. 자, 부분 폐색은 여기가 붙고 아직은 여기는 안 붙었어. 그래서 뾰족한 놈, 뭉툭한 놈, 뾰족한 놈. 여기는 뾰족한 놈. 여기는 뭉툭한 놈. 부분만 붙었지. 네. 요런 형태의 폐색 전선이 일어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완전 폐색이 일어나요. 자, 완전 폐색이 일어나면 이제 전체가 뾰족한 놈, 뭉툭한 놈, 뾰족한 놈, 뭉툭한 놈 이게 다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아까 우리가 요 그림 있지, 요 그림. 요 그림은 물에 실험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거 있었지. 네. 요게 요 그림에 해당돼. 근데 완전 폐색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거는 자, 요렇게 변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네. 이게 전선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지. 회색 전선이 일어나면서 전선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이게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이건 간단하게 그림 설명까지 다 나와 있죠? 네.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한 설명을 쓰는 난이 텅 비어 있는 걸로 나와. 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 자, 선생님이 이제 하늘에서 본 모습을 저기압을 중심으로 남서쪽과 남동쪽으로 자, 남서쪽에 뾰족한 놈, 남동쪽으로 뭉툭한 놈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 지역에 가지역, 요 가운데가 나지역, 요 앞에가 다라고 그려보자. 자, 그 다음에 비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 뾰족한 놈 뒤쪽에서 비가 오고요. 그쵸? 네.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가 오죠. 네. 요게 강수구역이야. 자, 그 다음에 윤주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바람을 배웠어요.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어떻게 불지? 저기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 그건 남반구인데 선생님이 북반구에서 라고 그랬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네. 들어온다. 그래. 그러면 봐봐. 풍향은 여기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가 반시계 방향이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가지역은 이렇게가 반시계 방향이지? 네. 지금 현재 이게 풍향의 방향이에요. 바람의 방향. 그치? 자, 그 네. 다음에 자, 이거는 하늘에서 본 모습이라 그랬지? 그치? 네. 저거를 이렇게 자를 거야. 자, 이렇게 자른 단면 A에서 A 다시까지 자른 단면을
앞에서 쳐다볼 거예요. 이쪽이 A 쪽이고 이게 A 다시 쪽인데 네. 자 자른 단면을 쳐다본다 그랬어.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내려. 그 다음에 여기에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찬 공기라 그랬니? 네. 이게 찬 공기야. 여기도 이게 찬 공기. 이 가운데가 더운 공기야. 자, 찬 공기, 더운 공기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난 거를 뭐라 그랬어요? 전선면. 여기가 전선면이에요. 이게 다 전선면이잖아. 네. 여기는 이게 전선면이죠? 네. 전선면.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전선. 여기가 전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 맞아. 그 다음에 잘 봐. 그러면 왼쪽에 찬 공기는 더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에선 더운 공기에 의해서 찬 공기가 밀려나면서 이동을 하는데 네. 자, 여기서 구름은 어떻게 생기는지 볼까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마구 밀어 올리면서 구름이 생겨. 수직구름 저군이네? 네. 그러면 비가 여기서 와요. 좁은 지역에서 비가 오네. 그런데 더운 공기는 찬 공기를 타고 올라요, 이렇게. 이게 층은형이야. 그러면 비는 넓은 지역에서 비가 오네? 네. 근데, 자, 요 왼쪽이 무슨 전선이냐? 이게 할랭 전선이야. 이 단면을 가진 게. 그 다음에 요 단면을 가진 게 온난 전선이에요. 네. 그러면 할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특징을 네 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할랭 전선은 자, 이동 속도 빠르고요. 빠르고 전선면이 급하죠. 네. 급하다. 근, 근데 온난 전선은 있지. 이동 속도 느리고 전선면이 완만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선 통과 후에 전선 뒤쪽에서 비가 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선 통과 후에라고 불러.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 이동 속도 빠르니까 단시간. 강한 비. 강한 비라고 하는 거는 소나기 이렇게 얘기도 돼요. 네. 근데 온난 전선은 전선 통과 전 넓은 구역에서 장시간 이슬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할렘 전선이 통과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얘기야. 자,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바뀌겠지, 밀려나서. 네. 그래, 그러면은 기온이 어떻게 돼? 하강을 하죠. 네. 기온과 기압은 서로 반대인데 여기선 기압이 상승을 해요. 근데 온난 전선은 앞에 찬 공기가 있었는데 더운 공기가 뒤에서 민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전선 통과 시에는 기온이 하강을 하고요. 기온이 상승을 하고요. 기압이 하강을 해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랭전선 통과 시에는 이게 또 되게 중요해. 이거 꼭 알아야 돼. 풍향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하는 거. 근데 온난 전선이 통과할 때는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변해요. 이게 바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차이점이야.
알겠니? 네. 이거 거기에다가 쓸 수 있도록 빈자리 위에다가 그림 먼저 그리고 한랭전선, 온난전선에 이 네 가지를 써놓으면 돼.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온대 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보자. 온대 저기압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뭘 배웠었냐면 이런 것도 배웠잖아.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지? 시계 방향. 네,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음.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저기압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한랭이고 요게 온난인데 얘 이동 방향이 어떠냐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게 이동 방향이야. 왜 이렇게 이동을 하냐면 이게 편서풍 때문이거든. 이게 편서풍 방향.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 윗지역하고 요 아랫지역하고 두 지역을 서로 나눌 거예요. 즉, 저기압 중수미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수 있지. 네. 자, 오른쪽이 여기죠. 이동 방향의 오른쪽. 맞니? 네. 여기는 전선이 차례로 통과하죠. 네. 맞아? 네. 온난, 한랭, 차례로 통과. 맞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풍향이 역시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리고 자, 이쪽은 왼쪽이야, 왼쪽. 이 왼쪽은 전선 통과가 없어요. 맞죠? 네. 전선 통과 없다. 그리고 위쪽은 찬 공기만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근데 아래쪽은 오른쪽은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 순서대로 변해요. 네. 그리고 여기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 똑같아.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돼요? 라는 거. 그치? 네. 자, 이걸 설명해 볼 테니까 봐. 저기압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 현재 다 지역을 보세요. 다. 자, 요 다를 가지고 설명할 거야. 자, 이렇게 있을 때는 풍향은 다 지역을 지나서 반시계 방향. 이런 바람이 불지. 네. 근데 이 전선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해왔어.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끼니? 네. 가운데로 꼈으니까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맞죠? 네. 자, 저기압이 이쪽으로 왔어. 어. 자, 저기압이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쪽으로 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네. 한랭전선도 지났죠. 그러면 풍향은 달을 지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맞니? 네. 그러면 저 다 지역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다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향으로 불었죠. 남동풍. 맞니? 네. 가운데 있을 때는 남서풍. 맞죠? 네. 세 번째로 왔을 때는 서풍 내지는 북서풍 이렇게 변하거든. 그럼 봐봐. 이렇게 풍향이 변해갔잖아. 네. 시계 방향. 이해됐죠? 네. 네, 그래서 날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배웠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날씨의 악기상 몇 가지만 배우면은
이제 일기의 대부분이 끝나거든. 자, 여기까지 다 써놓자. 네. 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악기상 몇 가지 배울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악기상. 좋지 않은 기상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뭐가 있냐면 가장 악기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뇌우예요. 뇌우는 말 그대로 번개를 동반한 비예요. 자, 번개를 동반한 비를 뇌우라고 할 때, 자, 발생 조건이 뭐냐? 뇌우가 발생하려면 강한 상승기류예요. 여기 네. 봐. 여기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아, 상승기류가 발생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 네.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자, 뭐냐면 국지적 가열이에요. 국지적이라는 말은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만 뜨겁게 가열이 된다고 해봐.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한다 그랬지? 네. 네, 맞아요. 자, 국지적 가열. 또 두 번째는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밀어 올려요. 자, 밀어 올릴 때. 그 다음에 있지?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가 언제냐면 이거는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에요. 저군. 네.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인 곳이에요. 자, 저기압 중심은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적은 단계라고 불러. 적은 단계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기류만 존재해. 네. 이럴 경우를 적은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숙 단계라고 불러서 얘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해요. 그랬을 때 하강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소멸 단계. 자, 소멸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강기류만 존재하게 돼. 그리고 하강기류 쪽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거든. 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맨 처음에는 자, 이렇게 적은 단계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상승기류만 존재해. 하강기류 쪽이 안 나타나요. 네. 자, 상승기류만 존재하니까 이제 구름이 막 발달하겠지. 네. 구름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해. 그러면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이렇게 공존을 해요. 그럴 때 하강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 이거를 성숙 단계라고 불러.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이제 구름도 사라질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하강기류 전체 쪽에서 구름 전체에서 약한 비가 내려요. 이게 소멸 단계라고. 알겠니? 네. 네, 이게 이 과정이에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근데 혹시 이런 거 봤어? 이 성숙 단계에서 상승기를 타고 올라서 자, 또 하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막 빙글빙글 돌다가 있지?
무거워지면 뚝 떨어지는 게 뭔지 알아? 음, 그게 우박이에요. 네. 우박. 자, 이 우박은 매우 배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가 계절이 언제일까? 언제 우박이 자주 발생할까? 음, 봄이랑 가을. 네, 봄, 가을 맞아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우박이 안 생겨. 자, 봄, 가을에 자주 발생을 해요. 근데 우박에 대해서 자, 피해. 자, 피해는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돼.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잖아. 네. 그러면 비닐하우스, 농작물, 자, 배추 농사를 했다고 보자. 자, 그러면 배추들이 우박에 맞으면 구멍 뽕뽕 다 뚫릴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된 배추는 있지 절대 팔지를 못해. 그러면 그 밭에 배추 농사 지은 거 싹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그만큼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비닐하우스도 구멍 다 뚫어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과일들이 가을에 잘 익어가는데 우박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일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딱딱딱 때린 부분 있지. 네. 그 부분이 멍들어요 과일에.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시커멓게 변한다든지 해가지고 상품성이 없어. 이런데 피해를 주는 거야. 그냥 읽어봐도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니? 그 밑에 이제 집중호우가 나와 있죠. 네. 자, 집중호우 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중호우를 국지성 뭐라고 불러? 오. 국지성 호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자, 이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에 몇 미리? 30mm 이상. 30mm 이상이 내렸을 때 또는 하루 몇 미리? 80mm 이상. 이럴 때. 그리고 또는 연 강수량의 몇 퍼센트? 10%. 강수량의 10%가 내리게 되면 이거를 집중호우라고 불러요. 네. 자, 그리고 자, 집중호우의 피해. 아유, 뭐 다 알죠?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되잖아. 자, 저지대 막 물이 침수가 돼. 도로, 가옥, 그쵸? 네. 그리고 또 산사태도 일어나기도 쉽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읽어보면 돼요. 네. 자, 이런 게 피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폭설. 자, 폭설과 이 집중호우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집중호우는 물이 있지 흘러가잖아, 물은. 근데 네. 폭설은 쌓이죠. 네. 굉장히 무거워요, 눈이. 그게 쌓이다 보면 어때? 웬만한 건물들은 그냥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붕괴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도로들의 눈이 쌓여가지고 교통마비가 되고, 그치? 네. 요것도 그냥 읽어봐도 돼. 어려운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풍. 자, 10분간 얼마 이상일 때를 강풍이라고 불러? 14m per 이상일 때. 네. 10분간의 평균 값으로 14m per 이상일 때를 강풍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강풍에 피해도 어떤 게 있겠니? 나무들만 뿌리채 뽑아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들 막 떨어져서 날리고, 그런 게 다 피해라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한파.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냥 네.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더니 막 일주일씩 추위가 안 풀려.
그래서 어느 곳은 막 수도관이 동파했다고 그러죠. 얼어 터졌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한파가 닥쳤을 때는 집에서도 어때? 물을 조금씩 흘러갈 수 있도록 틀어놓으세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네. 이런 게 바로 그 한파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그치?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 거기에 안 써 있는 거 하나 설명할 거예요. 하일.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게 해일이야. 네. 자, 오는 건데, 자, 이거는 만조기하고 겹치면 피해가 더 커요. 자, 그리고 이 해일은 두 가지 해일이 있어. 자, 폭풍 해일이 있고요. 바람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지진 해일이 있어요. 자, 지진 해일은 우리는 쓰나미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날지 봐서 쓰나미 경보도 내리고 막 하잖아.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8번. 자, 황사. 이 황사는 알고 있어야죠. 자, 황사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나 또는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자, 상승 기류를 타고 자, 상승 기류를 탄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지역은 기압이 어떨까? 저기, 네, 저기압이죠. 자, 요게 타고 오르는 황토등이 우리나라에 이게 편서풍을 타고 편서풍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다.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압은 무슨 기압이야? 고기야. 고기압일 때지. 그러면 황사에 나쁜 영향이 뭐가 있냐면 영향은 자, 우리나라 있지. 자, 호흡기 질환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황사가 일어날 때는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 또는 다닐 때 황사 마스크 끼라고 하죠. 그 네. 다음에 또 비행기 운항을 방해를 해요. 자, 황사가 심할 때 비행기가 뜨잖아. 그러면 이 황사 돌가루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돌가루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엔진이 불이 나. 마찰 때문에. 엔진이 아주 자유롭게 부드럽게 돌아야 되는데 거기 사이에 돌가루들이 끼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불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밀 공업에 영향을 줘요. 반도체 같은 거는 먼지가 있으면은 불량이 나버리거든. 네. 가장 치명적이에요, 먼지가.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만들려면 클린룸이라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먼지를 싹 제거해야 되거든. 자, 그런 곳이 필요해. 근데 긍정적 영향은 측면은 산성비의 중화가 있어요.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 이런 것이 황사의 영향이야. 자, 황사도 어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악기상의 전부예요. 그러면 악기상도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일기 예보하고 일기 기호 설명한 다음에 자, 일기예보 순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 자, 순서를 보면 첫 번째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요. 현재 기상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온이나 습도나 풍향이나 분량이나
등등등을 측정을 해서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야. 자, 현재 기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하면, 측정을 하면 지금 현재 이곳이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판단이 되겠죠. 네. 그걸 가지고 현재 일기도를 작성한 다음에 세 번째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 일기도 작성은 매우 쉬워요. 현재 일기도를 그대로 서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부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서쪽을 보면은 내일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서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일기기호를 배워보자. 일기기호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런 긴 막대 끝에 이렇게 깃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관측소예요. 동그라미가. 관측소에는 운량을 표시해요. 구름의 양. 그리고 이게 관측소 쪽으로 풍향이 되고요. 요 깃발이 풍속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기를 쓰게 돼 있고 여기는 기온을 쓰고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압력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기는 어떤 기호를 쓰는지 보자. 점을 찍었다. 그러면 B. 삼각형 위에 점이다.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지는 거 그림이지? 네. 소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눈. 이게 안개. 그 다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게 뇌우. 동그라미에 이렇게 팔이 달려 있으면은 태풍. 자, 이런 기호를 쓰게 돼 있고 두 번째 운량은 꽉 채워져 있으면은 다 채워져 있으면 흐림.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 많음. 그 다음에 반이 채워져 있으면은 비 오다가 갠다라고 하지 갬. 네. 그 다음에 4분의 1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 조금. 그 다음이 없으면은 맑음. 자,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풍향은 자,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보통 나타내요. 네. 그 다음에 원래는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는 자 16방위로 표시하지 않고 보통은 8방위로 표시해도 돼요. 자 우리가 쓰는 건 보통 8방이야. 근데 네. 원칙은 16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16방위로 표시하고 8방위로 표시할 때, 자, 이렇게 할 때, 요게 북풍, 요게 남풍, 요게 서풍, 요게 동풍,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요 사이 하나씩 넣으면은 북동풍, 이렇게 넣으면은 남동풍, 이렇게 넣으면은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이렇게 나거든. 네. 여기에 가운데 하나씩 더 끼면은 8개가 더 늘어나잖아. 그러면 네. 16방위가 되지. 근데 보통 이렇게 8방위만 표시하면 돼. 네. 표시할 때는 동서남북의 남쪽과 북쪽을 먼저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풍속. 풍속은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얘도 10분간의 평균값이야. 자, 그래 놓고 이런 빈 막대 중간에 달려 있잖아, 막대가. 네. 그러면 2미터 퍼 세크예요. 짧은 막대야. 근데 끝에 긴 막대는 5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깃발 모양이 25미터. 이 세 개 기호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기압은
소수점 첫 자리부터 해서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압을 우리가 헥토파스칼로 나타내면 1014.0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거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리가 첫 자리죠. 네.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요 세 개를 소수점 없이 140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기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우리 다 배운 거야.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은 다 배운 거야. 근데 선생님이 우리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라고 밑에 써놓은 거를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뭐라고 써있니? 관천만기법. 관천만기법이 도대체 뭐야? 자, 우리나라 선조들은 있지. 관자가 볼관자예요. 천자가 하늘 천자야. 네. 하늘을 보면은 망 알아낸다 이런 얘기야. 일기를. 야, 하늘을 보고 일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했어. 우리 선조들이. 자,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말이 맞냐면 편서풍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편서풍 때문에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일기동진의 원리라고 불러요. 자, 서풍이 부니까 우리나라 하늘의 구름은 바람 따라 흘러가겠지. 네. 그래서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해. 그러면 윤주야, 이 말은 곧 이런 얘기예요. 내일의 날씨를 알려면 어느 쪽 하늘을 봐라? 서쪽 하나. 그렇지, 서쪽 하늘을 봐라. 윤주가 하늘을 가끔 쳐다보냐? 아니요. 잘 안 봐, 애들이. 그치? 네. 하늘 좀 보고 다녀. 하늘에 별이 떴는지, 달이 떴는지, 무슨 달인지, 그리고 어느 쪽이 동쪽이 어느 쪽이 서쪽인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좀 갖고 다니면 얼마나 좋냐. 네. 그치? 자, 선생님은 지금도 있지. 동쪽이 어느 쪽이고 어딜 가든지 서쪽이 어느 쪽이고 이게 그 방향을 먼저 따져. 그리고 저쪽 서쪽을 보고 내일은 날씨가 이렇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이 가능하거든.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도 가능하지. 우리나라에 12시간 간격의 일기도이다. 그래놓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다고. 여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12시간 간격이야. 여기에선 저기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저기압이 이렇게 있어. 이게 가고 이게 나야. 네. 12시간 간격이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일까? 이런 얘기. 다 나죠. 누가 나와요. 먼저겠니? 나와요. 그래, 나가 먼저야. 왜 그러냐면 이 왼쪽에 있는 저기압,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할 거거든. 이게 편서풍. 네. 그러면 이거 봐. 서쪽을 보면 내일의 날씨를 예측 가능하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네. 서쪽에 고기압이 있을까? 저기압이 있을까? 이것만 알아도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기압이 있으면은 이 저기압은 나를 지나가겠지 이제. 그래, 나를 지나가는 저기압이야. 그러면 그 저기압이 지나는 동안에 흐리겠지. 네. 그리고 서쪽에 고기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가. 그러면 맑겠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네. 우선 일기현상을 보자. 자, 아침 무지개가 떴어요. 아침에 무지개가 뜨는 걸 봤어. 그러면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 뜨지요. 네. 그러면 무지개는 서쪽에 생겨요. 반대편에 서쪽 무지개란 얘기거든. 네. 그러면 무지개는 공기 중에 굉장히 물방울이 많아야 돼. 그러면 서쪽이 다습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공기가 나를 통과하겠지. 네.
그래서 흐리거나 비가 나와요. 봐봐, 서쪽에 무지개가 생겼으니까 서쪽에 굉장히 습도가 굉장히 높은 공기가 나를 지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 무지개. 저녁 무지개는 동쪽 무지개죠. 네. 근데 동쪽에 무지개가 생기려면 서쪽에 태양이 질 때 태양빛이 그대로 동쪽까지 진행해야 되거든. 네. 만약에 서쪽에 흐리다 그러면 태양이 구름에 가리겠지. 네. 그러면 동쪽에 무지개가 안 생겨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서쪽이 맑음이야. 서쪽이 맑아. 서쪽이 맑음. 그러면은 얘가 나를 지날 때 맑겠지.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저녁 노을 본 적은 있냐? 네. 서쪽에 보면은 하늘이 온통 빨개, 그치? 네. 태양이 질 때 이걸 저녁 노을이라. 근데 저녁 노을은 왜 생기냐면 하늘에 먼지가 많아. 흙먼지가 많으면은 저녁 노을이 빨개요. 그래서 음. 서쪽이 매우 건조하다는 얘기야. 먼지가 많아요. 그러면 서쪽이 매우 건조한 공기가 나를 지나겠지. 네. 그럼 비 내리겠냐? 아니요. 아니죠. 그럼 맑음이지. 그치?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파람, 이게 남풍이거든. 우리나라 말에 남풍이라고 부르는 마파람이 분다. 그러면 마파람이 불 때, 남풍이 불 때,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마파람에,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마파람에 뭐 한다? 배는 감추듯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개는 있지, 바닷가에 있잖아. 네. 여기에 이렇게 집게발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있지, 이 옆에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긴 홈이 있어서 걔가 눈을 있지, 여기다 쏙 접어. 이걸 개 눈 감춘다라고 하거든. 네. 손을 대려고 하잖아. 여기에다 손을 이렇게 대려고 하면 걔가 눈을 이쪽에 딱 집어넣어 버려. 이걸 개 눈 감췄다라고 부르는데, 남풍이 불었는데 걔가 눈을 감췄어. 왜 그러냐면 남풍이 부니까 비가 와. 비가 눈을 때려 내리면서. 네. 그러니까 눈에 맞으면 아프잖아. 네. 그러니까 비 올까 봐 빨리 눈을 감추는 거야. 즉 그만큼 동작이 잽싸다라는 뜻이거든. 네. 자, 남풍만 불었는데 걔가 눈을 감췄어. 그런 뜻이에요. 자, 이때는 서쪽이 저기압이 있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남풍이 불어요. 네. 자, 왜 그런지 잘 봐봐. 여기 저기압이 있고 여기 고기압이 있잖아.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오지. 네. 저기압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지. 네. 여기 내가 있었다. 그럼 여기 남풍이 불어.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날씨는 흐리거나 저기압이 지날 때니까 비가 내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있어. 제비가 낮게 난다. 자, 제비가 낮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온 그 다음날에 막 땅 위에 지렁이들 나와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렁이는 피부를 하는데 땅 속에 있다가 물이 땅에 꽉 채워지면은 호흡을 못 해요. 그러면 숨 쉬려면 바깥으로 나와야 돼. 나왔다가 못 들어가고 말라 죽는 놈도 있고 나왔다가 멀리 나온 놈들은 제비 먹이가 되기도 하고. 네. 흐리거나 비잖아. 그쵸? 그 다음에 물고기가
아이고 우리 은혁이가 8시인데 잠깐. 자, 알아서 나갔네. 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쉰다. 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기 중에서 호흡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그러면 저기압이라는 뜻이에요. 저기압일 때 기체가 녹아있던 게 빠져나가 버리거든. 우리 콜라 사이다 병을 따는 순간 녹아있던 기체가 빠져나가지. 네. 그 원리와 똑같아요. 자, 저기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저기압이니까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지. 네. 그 다음에 7번째. 자, 종소리가 이것도 꼭 알아도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려요. 자, 산에 절이 하나 있는데 어느 매번 저녁 시간 되면 일정 시간에 종을 친다고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종소리가 잘 들리는데 어느 날은 잘 안 들려. 그게 왜 그러냐면 소리도 굴절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머리까지 잘 가려면 소리가 굴절하지 않아야 되거든. 네. 그러려면 일교차가 작은 날이야. 아, 일교차가 작을 때 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리는구나. 이렇게 알아둔다면. 자, 윤주야, 일교차 작은 날은 흐릴까 맑을까? 음, 맑아요? 에이, 자, 일교차가 네. 큰 날이 많지. 왜 그러냐면, 자, 해가 안 뜨면은 쌀쌀해. 해가 없을 때는. 근데 해가 뜨면은 어우 더워 막. 요즘 같은 때 그러지 않아? 해가 지면 쌀쌀하고 해가 없으면은 쌀쌀한데 해가 뜨면 어우 더워 막 푹푹 쪄. 일교차가 큰 날이야. 그럴 때가 맑은 거지. 근데 일교차가 작은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오는 날 봐봐. 온도가 거의 똑같지 않아? 네. 그래, 흐리거나 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무리가 진다. 해무리가 진다. 해무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해무리 혹시 뭔지 너는 봤냐? 네. 본 적 있어? 해무리? 그 하늘을 안 뭐, 보니까 모르잖아. 네. 그 하늘을 좀 보란 말이야. 자, 보름달이 떴어요. 달이야, 달. 근데 있지? 달이 구름에 아주 옅은 구름 속에 달이 있어. 그러니까 네. 구름 속에서 달이 보여. 그럴 때 있지? 이 달 주변에 노란색에 링이 쳐 있어요. 약간의 막 무지개색도 보이기도 하거든. 근데 노란색이 되게 진하. 이게 달고리야. 그러면 이 달고리는 뭐 때문에 생기냐? 이 구름 때문에 생기거든. 네.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면 건충은 때문이에요. 건충은. 충운형의 구름은 어디에서 생겼지? 아까 우리 온난전선 한랭전선 배웠잖아. 온난전선. 그렇지. 온난전선의 접근을 의미해요. 그러면 온난전선이 점점 나한테 올 거야. 나를 지나가겠지. 네. 그러면은 비가 내리잖아. 흐리거나 비. 네. 약한 비가 내리잖아. 이슬비. 네. 충운형 때문에. 이런 게 우리나라의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관천만기법이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기는 다 된 거야, 이제야. 네. 자, 우리 외울 시간도 주고 막 하는 2번 만에 일기가 끝났어. 이거를 인강으로 들으려고 하잖아. 한 5강 정도 들어야 될걸. 네. 되게 많아. 그거 듣는 것만 해도 귀찮아.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 많아. 자, 조금 더 배울 거예요. 해수의 성질 나오죠. 네. 자, 해수의 성질 중에 이제 조금만 배워보자. 염분만 배우고 넘어가자. 자, 해수의 성질을 배울 때는 있지 2가지를 배워 대부분. 염분하고
수온을 배우거든. 네. 그러면 염분과 수온은 해수에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 밀도에 영향을 줘요. 밀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염분 배우고 그 다음에 수온 배우고 해수의 밀도를 배워요. 이게 해수의 성질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분을 배워보자. 염분. 자, 첫 번째 염분이 뭐냐?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불러. 네. 자, 그러면 이 염분의 두 번째, 염분의 단위는 뭐를 쓰느냐라고 한다면 단위는 자, 이렇게 써서 퍼밀이라고 읽어요. 이건 천분율이라는 뜻이거든. 즉 1000g 속에 몇 그램 들어있느냐 이런 뜻이야. 네. 100분율은 100g 속에 몇 g이냐 이런 뜻이고. 근데 이것도 쓰지만 PSU라는 단위를 써요. 이걸 실용 염분 단위라고 읽어. 네. 똑같은 단위예요. 자, 요게 염분의 단위야. 그러면 세 번째.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보면 자, 첫 번째가 염류를 보면 자, NaCl 염화나트륨이고 MgCl2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MgSO4 항산마그네슘. 자, 그럴 때 염화나트륨이 짠맛을 나타내는 염류예요. 네. 그리고 MgCl2가 쓴맛을 나타내는 염류예요. 네. 다음 두 번째 원소를 한번 생각해보자. 해수 속에 녹아있는 원소는 제일 많은 게 Cl,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Mg 이런 순서대로 녹아있거든. 네. 근데 해수 속에 얘네들이 왜 이렇게 녹아있을까 원소들? 자, Cl하고 S는 지구 생성 초기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화산 활동이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화산 활동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이때 공급되는 게 바로 Cl하고 S였어요. 그 다음에 NA나 MG는 이건 지각의 성분이거든. 네. 이 지각의 물질이 물에 녹아 강물이나 이런 거에 흐르죠. 네. 비가 오면 비에 따라서 녹아 그래가지고 강물 이런 것으로 흘러서 바다로 유입이 돼. 그래서 얘네들이 많아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기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이게 해수 속에 녹아있는 원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네 번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네.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바닷물마다 염분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즉 바닷물마다 염분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가 거의 일정해요. 네. 자, 이런 법칙을 우리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데 이게 왜 그래? 라고 하냐면 이건 해수가 순환하기 때문이에요. 자, 해수는 전 세계 바다의 물이 섞이고 순환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속에 녹아있는 물질의 양은 거의 비율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자, 우리가 바닷물을 퍼왔다고 해보자. A, B, C, D.
자, 1kg을 퍼왔더니 염분을 조사해봤더니 얘는 25%밀, 얘는 30%밀, 얘는 35%밀, 40%밀이라고 해봐봐. 네. 자, 그럴 때 가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에는 다 이렇게 비어 있어. 근데 여기에 20g을 얻어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ABC에서는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에서는 얼마 얻을 수 있을까? 12.5. 맞아요. 12.5. B에서는 15, C에서는 17.5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거의 절반만큼이 가야 이런 뜻이 됩니다. 네. 비율이 그러니까 50%라는 비율이 일정하죠. 네. 그 다음에 나라는 게 여기서도 또 다 비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다 비어 있는데 여기에서 2.5g이 얻어졌어 라고 한다면은 다 구할 수 있죠. 얘는 3, 3.5, 4 맞니? 네. 이게 연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이에요. 근데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육지 호수 염분일 수도 있죠. 네. 자, 육지 호수의 염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육지가 쑥 하고 올라와 버렸어. 융기라고 하는데 융기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육지의 호수로 변했어요. 그럴 경우에 호수 염분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네.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순환이 순환할 수 없잖아. 얘는 네.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지에서 막 어떤 물질만 더 많이 녹아 들어올 수 있겠지. 그러면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염분의 결정 요인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전 세계 바다에 염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염분의 결정 요인.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 자, 증발량과 강수량에서 증발량이 있지 강수량보다 크면은 자 증발은 잘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짠물이 되겠지. 네. 그러면 염분이 높겠죠. 네. 염분이 높다. 근데 반대로 증발은 잘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와. 그러면 비 속에는 염분이 없죠? 네.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있지 위도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적도, 여기는 북극, 여기는 남극, 그리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있거든. 요렇게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그래프예요. 네. 그러면 자 윤주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값이 크다라는 말은 뭐야? 증발이 더 염분이 높다. 그래 증발량이 크다는 뜻이지. 네. 강수량보다. 그러면 증발량이 크니까 여긴 염분이 높겠다 그치? 네. 그래서 염분도 거의 이거와 비슷한 그래프가 나타나. 이게 염분의 그래프.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물론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와도 이게 염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큰 곳에서 역시 염분도 높게 나타난다.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림의 형태는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 네.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 염분은 언제가 높을까?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그치?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2월이 겨울이죠. 네. 8월이 여름이에요. 언제가 높을까? 2월? 2월이 높아요? 확실해? 이유가 뭐야? 음,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가 있잖아. 네. 여름 강수예요. 우리나라 여름에는 비가 엄청나게 와. 1년에 내릴 비의 50%가 장마철에 내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봐봐. 장마철에 주구장창 비가 오잖아. 며칠씩 몇 달씩 막 어떻게 길 때는 막 한 달 내내 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잠깐 중간에 끊겼다고. 근데 그 장마가 지난 다음에는 비 안 오지? 네. 그래. 겨울에 눈 조금 내리고 비도 잘 안 와.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그래서 매우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이기 때문에 겨울에 염분이 훨씬 더 높아. 됐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염분의 결정 요인 두 번째는 자, 육수는 육지의 물이에요. 담수 또는 강물 또는 하천수라고 할 수 있거든. 네. 이거의 유입 여부. 당연히 생각을 해봐. 자, 강물이 들어오는 바다의 염분은 어떻게 되겠어? 강물은 짠물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강물이 들어오는 바다는 염분이 낮다. 염분이 낮죠. 그래서 자, 육수가 유입되는 바다는 바다 염분은 낮다야. 네. 당연하지. 자, 그런데 그러면 연안이 대양의 중심보다 자,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연안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연안의 염분이 대양 중심 염분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염분이 낮죠. 왜냐면 대양의 중심은 강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 바닷물만 있는 곳이잖아. 네. 그래.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 중 사철 염분이 어디가 더 높을까? 동해, 동해 염분이 높은 이유가 뭐야? 서해는 한강, 어? 한강? 음, 그게 다시 한강. 한강뿐이 아니로 이렇게 얘기하죠.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흐르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동부서저의 지형이에요.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 동쪽이 경사가 급하고 서쪽이 낮고. 그러니까 비가 왔다고 해봐. 그러면 동쪽보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물이 많겠죠? 네. 우리나라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두 개가 있을 거야, 아마. 북한에 하나, 남한에 하나 있나? 한번 찾아봐봐. 그러면은 네. 대부분이 서쪽으로 큰 강이 흐르니까 서해가 염분이 낮겠구나. 큰 강이 주로 흐르니까. 그쵸? 네. 세 번째. 자, 해수의 결빙 또는 빙하의 해빙 여부예요. 자, 즉 해수가 얼 때 결빙 시 염분이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높아진다. 해수가 얼 때는 높아지고요. 빙하가 녹을 때 그게 빙하의 해빙이야. 염분이 어떨까? 낮아져요.
낮아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자, 이제 해수의 성질 중에 염분의 결정 요인 끝난 거예요. 네. 자, 다 됐니? 네. 하나만 더 배우자. 그 뒤쪽에 봐봐. 용존 해량을 배울 거예요. 용존 기체. 자, 해수에 녹아 있는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거기에 그래프에서 있지? 자, 요거만 배워보자. 자, 여기는 용존산소. 여기는 용존 이산화탄소. 용존 이산화탄소. 자, 그랬을 때 용존산소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다시 증가해요. 자, 이게 용존산소거든. 네. 근데 용존산소는 여기가 뭐 6, 5, 4, 3, 2, 1 이런 형태로 숫자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증가해요.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숫자가 얼마씩이 있냐면 36, 40, 42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네. 요 숫자가 더 이거보다 훨씬 높아. 자, 여기에서는 요 세 가지를 알면 돼. 산소에서는 표층에서 제일 높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작아지고 다시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 제일 작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여기가 1000m 정도거든. 요 정도 이렇게 알아두면 되거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용존산소 1번 표층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음, 자, 표층에 대부분의 광합성 생물이 있거든. 네. 광합성 생물에 광합성으로 공급을 해요. 자, 산소가 나오잖아. 그리고 공기하고 접촉해 있죠. 네. 그래서 접촉으로 직접 산소가 녹기도 해요. 공기 중에 산소가 직접 녹아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층에서 제일 양이 많다 이렇게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네. 감소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광합성 양은 감소하겠죠. 생물의 광합성 생물이 적어져요. 플란크톤이. 광합성 양이 감소하고요. 당연히 감소하는 거 맞고, 생물이 깊어짐에 따라 생물이 호흡을 해요. 호흡으로 숨모를 해. 자, 물고기들 숨 쉬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산소를 흡수한단 말이야. 소모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생물의 죽은 시체들 있죠. 네. 사체 등을 분해하는데 산소가 소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깊어질수록 증가하죠. 네. 이것 되게 중요하다. 또 증가 이유. 자, 왜 증가하냐면 양극에서 있죠. 양극 표층에서, 자, 양극에는 표층이 되게 차갑지. 네. 그리고 산소와 맞닿아 있단 말이야. 네.
공기 중에서 산소를 풍부하게 녹인 해수가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요 이유 잘 알아야 된다 그랬다. 그 네.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 자, CO2가 바닷물에 물에 녹잖아. 네. 그러면 CO3-나 HCO3-의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물에 CO2 그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고 CO3-, HCO3-의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표층에서 가장 작은 이유. 가장 작은 이유가 뭐야?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왜 가장 작을까? 표층에서. 광합성 때 소모가 되죠? 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표층에서 제일 적어요. 그 다음 깊어질수록 증가하죠? 네.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자,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이 커져서 있지.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기체의 용해도가 커져서 많이 녹는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게 돼. 됐니?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 아니요.